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이미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트레이닝 강사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컨벤션 오신 분도 있고 또 후에 또 지금 오시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못 가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년 미국 컨벤션이 있잖아요. 그죠? 미리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컨벤션의 열기로 목청껏 소리를 질렀더니 다녀온 후 목소리가 안 예뻐졌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어서 더 플러스 세 번째 시간 함께 가보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법칙, 돈은 부르면 온다. 드디어 월급날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날부터 돈을 쓸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니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나가면 슬퍼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패턴을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가난의 마인드가 잠재의식에 단단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풍족해지는 규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이타적인 목표를 위해 기부를 하는 등 내가 내보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잘 쓰인다면 돈은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움켜쥐려고만 하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모르는 듯해요. 몇천 원 덜 쓰려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줄이려고 할수록 더 쉽게 새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법칙에 따라 돈을 대하면 내 수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돈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에요. 그 흐름을 위해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기쁘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이 나갈 때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며 인사해 보세요.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돈을 쓸 때도 이 돈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끼며 잘 다녀와, 경험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데려와.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199페이지인데요. 열 번째 법칙, 얻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전환하라. 부를 위한 법칙, 세상 역시 세상의 공식처럼 따라만 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부의 기본 원리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심리 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의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나에게 거저 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는 주어야 함을 또 주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캐서린 폰더는 부의 법칙에서 이를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빈민구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 법칙의 효력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고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기쁨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0원짜리 동전 5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루에 행복한 발산을 할 때마다 동전 한 개를 왼쪽 주머니로 옮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운을 준다는 마음으로 행복을 발산하면 자신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사실 행복한 발산을 하는 내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20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1번째 법칙.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TV 프로그램에서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생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데요. 밥 프록터는 비움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옷장 정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는 즉시 옷장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정리를 싹 했더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옷도 정리하니까 내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쌓아놓고 버리지 못했던 옷들이 많았었거든요. 옷장도 가볍고 내 마음도 가볍고 근데 옷장을 예쁜 옷으로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212페이지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비움의 법칙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오프라 원프리는 용서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자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2번 연속 큰 배신을 당하고 남겨진 채무 약 2년간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아픔을 준 사람들을 곱씹으며 마음 저 끝에서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수록 미움과 상처는 더더욱 커졌고 감정에 더욱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216페이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하기 용서하기 전까지는 부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않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합니다. 218페이지인데요. 저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조셉 머피 박사님의 용서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흔쾌히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로우며 그도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를 화나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 또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당신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인입니다. 네, 옛날에 받은 상처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간단하게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일이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속에서 점차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움의 감정이 없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활기찬 생활이 시작됩니다.
르랜드 발반 드 월이 말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뒤돌아보게 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젖어 앞을 못 보게 하지 마소서. 다만 깨어서 주변을 살피게 하소서. 이렇게. 네, 221페이지 12번째, 12번째 법칙. 가난한 정보를 거부하라. 네,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 의식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특징은 내가 집중해서 듣거나 보고 있지 않아도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아무거나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 책, 음악 등 이런 등등에는 다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아무 음악이나 아무 영화나 아무 책이나 보는 것은 마치 몸짱을 꿈꾸면서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의식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나에게 적극적인 정보만을 의식적으로 넣어줍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아도 잠재의식은 다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행복한 부자로 가는데 이 정보가 나에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의식에서 잘 선택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몇 년 만에 망했다는 기사를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돈이 많아지면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가난한 정보는 의식에도 넣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이 영향을 받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도 고생스러웠던 과거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의 에너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가는 경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227페이지 13번째 법칙. 저축하는 습관이 곧 자제력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학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1만 6천 명 중 95%는 실패자였고 단지 5%만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자로 분류된 95%가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된 5%만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95%의 실패자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5%는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핵심적인 세 번째 사실은 성공한 5%가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반면 95%의 실패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부자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저축하는 습관이 곧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액수보다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제력이 결핍된 예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지름신이 내려와 무지막지하게 써버리는 소비 습관이에요.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하루에 단 하루 만에 신용카드로 써버리고 카드 대금을 막 갚기 위해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카드 이자에 허덕이다 사채까지 쓰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축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버는 돈이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10%를 저축해 둔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저축하느냐보다는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야말로 자제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 역시 최종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 통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적어도 10%는 저축하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1페이지.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플랭클린은 저축하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보여준 표본입니다. 초를 만드는 가난한 집안의 15째 아들로 태어나 10살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플랭클린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정치, 발명, 외교, 철학, 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출세는 그의 검약한 습관으로 실현됐습니다. 여기서 검약이란 수입을 얼마나 현명하게 쓸까 하는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검약이란 돈을 신중하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 등 인생의 모든 자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1센트까지 후하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매일의 점을 찍는 간발의 차이가 큰 면을 만들어냅니다. 100원이 모여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여 1만 원이 됩니다. 푼돈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듯이 돈도 소중히 여기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는 데 집중하느라 조바심을 내거나 우울한 감정에 빠지거나 앞날이 불안해지는 그런 마이너스 감정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풍요에만 집중하면 돈에 대해 더욱 순수하고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더욱 풍요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에서 의지를 꺾고 타협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조화되는 긍정적인 플러스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 때 성공에 성큼 다가가게 됩니다. 236페이지. 네. 14번째 법칙. 열심히 한 당신 최고를 즐겨라. 네. 24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고 나를 위해 즐기는 시간도 풍요의 마인드셋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나 가지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리스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온 마음으로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10% 이상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칭찬 선물을 해주며 나 자신을 최고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풍요의 마인드를 세팅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행복한 부자로 바라보고 이렇게 대해주면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선물 통장을 만들어 따로 저축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생 저자는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해서 한 달 반 만에 마인드 파워로 완주한 것이 첫 마인드 파워 마라톤 성공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안고 영주에 도착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코스 중에 오르막, 내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 바꾸어 마라톤이 끝난 후 먹을 한울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영주 한우를 지인들과 마라톤 후 함께 먹자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 약속만을 생각하니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달리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보상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조차 기대감으로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신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물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네, 한 기업가는 돈이 없던 시절에도 절대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며 자신을 꾸몄고 친구와 식사할 때는 호기롭게 한턱 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돈이 많아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수년이 흐른 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인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마인드를 바꾸면 결과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와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246페이지. 15번째 법칙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파워. 함께 더 멀리.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몽상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네, 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를 소개시킨 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네, 헨리 포드는 매우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머슨과 친구가 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류가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드는 에디슨 외에 또 다른 훌륭한 인재들을 만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친구들과 마음의 교류를 나누면 생각하는 습관, 특성 등이 서로 닮아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항상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꿈 도둑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마인드를 지닌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야 할 때입니다. 긍정적이고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이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여러분들의 심리를 진심으로 승리를 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네,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왜 그럴까? 네, 편안하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공자 옆에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부감을 드러낼까 봐 불안하고 자신이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어 불편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이 버는 평균 소득과 20% 안팎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내 수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249페이지 진 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치이다 라고. 나폴레옹 힐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에게 성공한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식과 노력을 조화롭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성공하는 데 노력과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멋지게 해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수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합니다.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하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습니다. 그룹의 에너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더 힘을 받으니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목표 지향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보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성원은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이나 격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스폰서님들과 많은 성공자분들, 네, 서로 목표를 응원해주고 성공으로 가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멋진 마스터마인드 그로잉업 그룹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불만이 아닌 건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만남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엄청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25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6번째 법칙. 행복한 부자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중 하나가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였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배울 수 없어 이렇게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너무 자신감이 많으면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네, 맞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밥 프록터는 9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유럽에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지체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배웁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10%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배운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가 기억나는데요.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벤저민 플렁클린은 클린 말을 빌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교육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무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며 행동하는 능력이 곧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간절했고 미친 듯이 한 길만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을 최대한 내몰아치다 보니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책을 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배우고 적용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은 한때 초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사나 스타님들도 BC 쉐어로부터 우리도 BC 쉐어로부터 스타트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자 아자. 네, 지글러가 말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훌륭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시작 단계가 있어야 중간 단계로 갈 수 있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잘하는 단계로 갈 수 있으며 잘하는 단계를 거쳐야 훌륭한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네, 제가 유산화를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가운 눈초리로 잘 되겠어?
일이나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쓴이도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에 순진해 보이는 30살 여자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무엇하러 고생을 사서 하니? 라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미국에 다녀왔고, 그때는 한국에서는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 교육 사업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5년간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목소리 코칭, 스피치 코칭, 라디오 성우 수업 등을 들으며 한국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저자를 보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목소리는 원래 그렇게 좋았던 거냐고, 영어는 원래부터 그렇게 잘했냐고, 이렇게 카리스마 넘쳤냐고 묻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괴테가 말했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개발하고 그릇을 넓혀 나가는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로 사는 지름길은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만이 훌륭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인생을 어떻게 갈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훈련과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혼의 선장으로 운명의 지배자로서 멋지게 놓아져가는 삶, 그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하며 행복한 부자가 되는 삶입니다.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마지막에요. 17가지 법칙. 보상에 상관없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체하기 쉬운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에서 당신이 벌고 있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어느 분야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67페이지 정조의 삶을 풀어낸 영화 영린에서 정조가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리더스 트레이닝에서 홍금아 지사장님께서 영린이라는 영화를 10번도 더 보셨는데 너무 와닿는 대사라고 하면서 PPT로 띄워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자고 하셨어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용 제23장.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잘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역시 큰 것 역시 정성을 들여 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디서든지 반드시 눈에 띕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럭저럭 좋아하는 일도 있고 정말 사랑해서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잔악기나 유사나 생각, 꿈에서도 유사나 어떻게 전달할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사나 제품을 섭취하고 너무 좋아! 유사나를 얘기하고 유사나 로고가 있는 옷을 입고 유사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지인들이 유사나가 그렇게 좋아요? 물어봅니다. 네, 유사나 완전 사랑해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주 주기적으로 시스템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네, 유선을 엄청 사랑하는 눈빛,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한번 유산하러 한번 미쳐보자고요.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 피로감이 매우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 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몰입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매진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함으로 더욱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중산층은 자기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를 잘 모릅니다. 271페이지 나폴레옹 힐의 말 중 가장 공감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모가도 서리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향을 내는데 사람도 된서리를 맞아야 내면이 더욱 단련되고 본연의 품격과 향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좋은 상황들만 받쳐주고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돌아가면 좋겠지만 인생이란 업 앤 다운의 연속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위기를 헤쳐나가며 발전하고 나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수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잘 해내도록 노력할 때 성공을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에만 급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좀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은 지금 당장 물질적인 보상이 없으면 헛일이라고 성급하게 결정짓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어느 분야든지 내가 발전해 나갈 시간은 충분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현재에 집중하며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오늘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최고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사람과 경쟁하고요. 프로는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프로시잖아요. 그죠? 내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어메이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 내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에서 말한 대로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십니다. 찬란한 빛을 향해 아름답게 훨훨 날아오르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더 플러스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R&D 분과장님과 핵심 멤버님들 고생하시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홍채인 진행자님 매주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열정 넘치고 확신 있는 이렇게 에너지 있게 강의해 주신 이미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5월은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이 시간 그로잉업 그룹에서 진행하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2기 중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모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헬시 라이프 챌린지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오늘